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소리가 좀 잘 이상하게 안 들리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0일. 네, 이게 잘 안 들리네. 어허. 예, 2024년 7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 역사학자이신 우리 이주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예, 오랜만이십니다. 예, 한 달 됐죠. 네네. 네. 아이고,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어제 제가 결단한 바가 있어서 머리 좀 깎았습니다. 이번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샤워하기도 귀찮고 해서 밀어버렸어요. 네. 시원하게. 아주 강한 예.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하는군요. 예. 얼핏 보면 원래 이 스타일이 원래 대학 때도 짧게 깎은 게. 그렇습니까? 짧은 머리 좋아하고. 얼핏 보면 사무라이도 같고. 네. 저도 그럽니다. 예. 네네. 어떻게 필리핀 갔다 오셨다고요? 필리핀에서 6월 말에 5박 6일 있었죠. 필리핀 가보니까 예. 우리나라 GNP 7분의 1, 4,100불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물 부족이고 휴지도 없고 덮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주 화장실이. 예, 휴지도 없고 물로 씻고 수압도 약하고 청소년들이 필리핀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어떻게 가질 건가 큰 과제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정말. 예, 화장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요. 네. 망고가 그래 많이 쏟았어요. 바나나는 작은데 달고. 그렇습니다. 야, 교수님 가셔가지고 상당히 침통하셨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반도 국가라서 전 세계 유교 같은 거 네. 식민이 되는 것이 세계 여론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네. 근데 역시 사람이든 국가든 그 밖에서 관심 있는 거하고 내 편견치는 거하고 나라 국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 국가든 클 수 있는 게 네. 그 여론에서 관심을 해준다는 것이 그만큼 클 수 있잖아요. 네. 개인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면 큰 힘으로 되고 내 편견치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이든 국가도 망가지지 않는가 좀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 예. 그 필리핀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관심 멀어졌잖아요. 어벤던드. 예, 버려진 나라하고 하여튼 애를 패든지 뭐든지 전쟁이라든지 관심을 가진 나라하고 그 차이 같아요. 대한민국은 계속 국제적 뉴스에 예, 식민지 6.25 그렇죠. 해서 분단, 그래서 핵 문제를 해서 이 치고받는데 경쟁, 네. 치고받는 그 속에서 어떤 발전이라든가 네. 그 삶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아침 조마이뉴스에 이어가지고 그 박수 이모콘을 올려주시는데 여러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머릿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예. 오늘 제가 해부를 잘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들어갈까요? 네, 4시가 넘었는데. 예. 지금 김건희 한동훈 왜 철천지 원수가 됐나? 네?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네. 또 김영수 여사라든가 네. 김혜경 여사도 네. 이렇게 논란의 핵심으로 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지금 4, 5년 동안에 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의 인터벤션 개입이 되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일거수일투족 검찰총장부터 해서 대통령 시절 4년 동안에 계속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이 이번에 한동훈하고 5개의 그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동지라는 말 썼어요. 동지. 그렇죠. 자기가 동지라는 말 썼다는 거는 윤석열하고 부부가 이퀄하게 정치에 같이 개입해서 2자 회동이 아니라 3자로 그러니까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 같이 밥도 먹고 국정을 논하고 다 재판도 그렇고 상당히 3자가 토해서 지금까지 권력으로 용산까지 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대목을 주목했군요. 예. 그 문자 버시 자기 동지. 동지라는 표현. 여기 동지라는 말 썼어요. 그렇죠. 어?
저 생사를 그렇죠. 생사를 오고 간 동지인데 어. 윤석열이 동지가 아니라 김건희 동지였다는 이야기요. 이야. 그러면 검찰총장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또 저 사법부 해서 우동단 국정원 구속 모든 것이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상의하고 해서 삼자에게 밥도 먹으면서 모든 것이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권력을 한 것이 생사를 같이 한 동지라 그랬거든요. 윤석열 동지가 아니라 김건희 동지라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어디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야. 직전무처럼 개입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대목을 굉장히 예, 주목하셨구나. 그 최상명 특검이든 뭐든지 김건희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용산으로 간 것부터 그렇지, 그렇지. 청와대 안 간다는 것부터 모든 것은 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어느 정도 수사하고 그러는 것도 당신 피 묻히지 마라 모든 코치가 지금 해외여행 갔다면 또 혼자 못 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혼자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혼자서. 지금 그런 상태의 구조가. 그럼 국정에 책임을 져야죠. 김건희가 책임져요. 김건희가. 지금 그 구조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야. 그럼 이번에 지금 왜 절친지 운수가 되었는가 할 때 누가 먼저 나는 빠이빠이다. 먼저 시작하는 싸움을 먼저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자 메시지 요거로 볼 때는 나는 당신하고 상대 안 한다는 것이 한동훈 같아. 요 문자 메시지로 볼 때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으로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금까지는 쫄개 노릇도 했는데 이제는 나도 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제 5년제 단위면 구조적인 문제인데 권력이 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크려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거리두기 차별화로 해서 한동훈이가 연락을 안 왔단 말이에요. 의지가. 자꾸 연락해서 엉기면 나의 마이너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연락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얽히지 않겠다는 거죠. 예. 더 이상 김건희 여사하고 붙으면 자기 표 떨어지고 대권 출마의 과정에서는 마이너스다. 내가 손 털겠다는 거예요. 김건희. 안 됐지만 내가 손 털겠다. 손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섭섭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누구야? 김철기입니까? 그 김철기를 통해서 섭섭하니까 이철기를 통해서 자꾸만 이제 저 문자 메시지인지 이제 어기장이 이제 태클이 나올 거 이번에 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 구조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냉정한 판단을 한 거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화근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화근이고 나한테도 굉장한 화근이 될 수가 있다. 판단이 선 거죠.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엮이면 같이 사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김건희와 같이 사진 찍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다 이런 거죠. 사진. 그렇지. 예. 최재형 목사처럼 예. 같이 사진 찍으면 그걸로 끝이다. 표가 떨어진다.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손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것이 매몰찬 건데 그게 이제 김건희를 볼 때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게 2020년에 카톡으로 뭐 300 몇 개 했잖아요. 322개. 그래서 그것이 그러고 보면 배신당하고 연인은 아니지만 너무 배신감에서 치를 떨면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철기의 문자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구조로.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사실은 친윤계한테 자기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옮긴 건데. 한동훈이가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최재형 목사한테도 1대1로 카톡을 준 건데 자기가 안 보여주면 누가 알겠어요. 용산에 김건희 여사가 용산한테 이거 보여준 거 아니고 누가 설명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에 이미 친윤계가 그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 문자를 공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한동훈을 저거 없애자.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어떤 그 모의가 이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5개 문자로 해가지고 노엔스 아닙니까? 엔스가 없었다는 거는 한동훈이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김건희로 볼 때는. 그러면 결국은 그 2월 달에 바로 비서실한테 이거 낸 거죠. 자기 그 참모들한테 이렇다.
해서 이거 손을 봐야 되겠다. 어디서 감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복수래. 그 복수국이 지금 이제 1탄으로 나온 거죠. 1탄. 그렇게 봐야죠. 복수국 1탄으로. 복수국이야. 2탄도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 복수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하는 거지. 그렇죠. 같이. 경노하는 거지. 어? 그런 구도로 봐야 돼요. 먼저 한동훈이가 김건희 윤석열을 버렸다고 봐야 돼요. 먼저 시작이. 왜냐하면 대답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저 애인하고 정 끊더라도 차차 끊어야 됐는데 그렇지. 갑자기 탁 끊으면 그 배신감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애인 사이도 그렇고. 근데 한동훈이 이건 그게 정치의 실수예요. 차차. 그래 차차 섭섭하지 않게 달렸어야 되는데 밥도 사주가면서 술도 사주가면서 해야 되는데 애인 사이도 갑자기 딱 끊어버리니까 이것 봐라. 그 배신감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 경험 없는 이런 것이 이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정치 경험 없기 때문에 역시 경험인데. 예.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고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예. 이제 이관섭 보내가지고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으면은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돼. 이제 그렇죠. 이해가 돼. 이제 이해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터졌을 때 뭐 비서관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분노를 이제 이해가 되네요. 어떻게 나를 그 어마어마한 배신감 그렇지. 이제 이해가 돼. 이제서 이해가 돼요. 차차 이런 주고받는 게 있었구나. 그런 구조로. 그때 이제 한동훈을 1월 달에 내치려고 할 때 채널 A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동훈과 지내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됐죠, 우리는. 그게 막 엄청나게 이야기 나왔거든. 그 말이 안 되처럼 그거만 한 줄만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 내면이. 그렇지.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성만 내는가 성질이 고약하다 이러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조로 김건희 여사가 5개 문자를 보낼 때는 내용으로 볼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만 보면. 예, 그 내용 보면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용산팀이라든가 누구도 다 들어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가지고 재미를 못 봤다. 주변에서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은 것인데 당사자로 볼 때는 한동훈을 믿었는데 어떤 대답이 전혀 없으니까 이놈이 자기 살기 찾았구나. 배신했구나. 그런 것이 남편한테 전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 반대하고 또 용산 대통령 비서도 다 반대하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사과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동훈으로서는 이거 왜 나를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한동훈도 조선의 검이란 사람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했던 사람 아니야. 이거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도 이제 머리가 너무 좋은 것이 너무 영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얽힌 건데 더 이상 경계심이 더 이상 이걸 가까이 지내면은 이거 나도 끝난다는 절박함 그리고 대권에 대한 욕망이 조급함 그렇죠. 이런 것이 얽히면서 전혀 나에게는 어떤 약점 흠집 김건희에 그 얽히면서 야당의 공세 그런 것이 얽히지면 안 된다는 그 조바심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완벽성 그런 것을 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로 볼 때는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아선 거죠. 반격으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예. 여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동훈이가 먼저 배신했다. 이걸 배신이냐 아니냐는 배신 프레임으로 본다면 한동훈이가 먼저 김건희 여사는 상대하지 않겠다. 잘못 끼어들면 큰일 난다. 머리가 좋잖아요. 너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렇죠. 머리가 너무 좋았던 게 다르죠. 이게 김건희의 정치 공작이구나. 이제 기레짐작 하는 거죠. 그렇지. 머리 너무 좋은 사람에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생기는 그 자기 함정. 흔히 범할 수 있는. 자기 함정에 함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너무 조심하고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있는 함정이든 없는 함정이든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 자기 것에 빠진 이른바 자기 오류. 자기 오류 자기 오류. 자기 오류에 빠지는 거야. 약간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지. 이거 뭐 저 답장도 걱정 마시오 하면서 이렇게 한두 번 날린단 말이에요. 또 회의도 할 것이고. 약간 멍청한 사람들이. 그렇지. 그 김기훈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이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그 나쁜 점. 윤석열 특히 김건희 여사의 그 나쁜 점을 너무나 아니까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지. 더 이상 연루가 되면 나도 골로 간다. 그런 자기 방어가 지나치게 자기 방어에 그 무섭다는 표현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무섭다는 걸 무서운 거야. 너무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12년을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척척 뭐든지 여자들 독하면은 이사벨 구약에 나오는 이사벨이든지 여자들 독 깊으면은 사정없이 아작을 내잖아요. 그렇지. 그걸 가까이 보니까 이거 이제 내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논리라든가 이런 것에 이게 함정이 아닌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같이 있던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 너무 좋은 정치가들 한 게 한동훈이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탈이 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머리 좋아. 예, 머리 너무 이제 계산하고 앞서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머리로 말할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접할 수는 없었지만 이명수와의 그 대화로 또 최재형 목사와의 그 대화로 우리 녹취록을 다 들어봤잖아요. 그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뺨치는 머리를 갖고 있죠.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소면 정치도 꼼수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저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죠. 한동훈이가 지금 저 4명하고 했으면 3대1 했는데 3명이 단일화가 안 되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동훈 당대표하고 김건희하고 이 김 여사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세력 다툼이. 네, 세력 다툼이 이제 시작됐다 봐야 돼요. 그럼 친윤하고 친한 쪽에 이제 세력이 이제 구도가 벌어지면 볼만할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어제 TV조선 그 토론에서 한동훈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말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게 최상병 특검 쪽 그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만은 그 임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그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용산을 두드리면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김건희 쪽이거든요. 돌아간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애라든가 영향력을 또 남편 몇개를 구조를 할 수가 있고 또 의대 증언에 소위 이런저런 그 왜 이런 의대 증언을 하는 그런 그 쇼맨 일을 하게 됐냐 하면은 결국은 김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측근이니까. 그렇죠. 그런 마쿠라든가 또 이제 용산에 가는 비결이었던 것도 이재명 수사 많은 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두 번 뻥뻥 터뜨리게 보면은 이것이 시한폭탄 옛날에 YS 때 먹었던 노태우 비자금처럼 그렇죠. 시한폭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권이 흔들흔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3자가 싸우겠지만 정권의 안위가 위태롭지 않는 차원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가 참 이게 참 서로가 볼만한 게임이 돼버렸어요. 서로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체포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사법부, 국정원장 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세 사람이 다 엮어서 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하는 거를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다 이야기해가지고 상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공동 운명체였는데 지금 이제 갈라서게 되면 어느 선까지 싸울지는 두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길이 한동훈 길은 이런 겁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노태우 이해창의 길이냐 지금 분리해 서 있어요.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6.29 만들어내가지고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해가지고 서로 짜고 한 게
있잖아요. 뭐 작전적으로 그렇죠. 친구니까 정권 찬탈해서.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지금 10년 차이고 해가지고 이 자칫하면 이해창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은 노태우하고 이해창의 권력의 성공과 실패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고민이 지금 둘러싸였을 겁니다. 네. 참모들이 그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전두환처럼 예.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양보도 그 하고 여기가 쇼 그렇죠. 아닙니까? 쇼. 희생도 예, 하고. 희생을 하고. 노태우로 하여금 예. 운신할 수 있는 폭을 그렇죠. 넓혀주고 친구끼리도 해가지고. 이런 도량이 있는 예, 예. 인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두환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같이 살았던 군 있고 검찰에서 놀란 거하고 군에서 놀란 거하고 다릅니다. 군에서는 목숨을 가지고 그렇지. 총 폭탄소에서 살았던 것이고 이른바 전우회 같은 거. 전우회라든 게 애국의 이름으로 네. 이 검사는 이거 이해관계로 했거든요. 이해관계로 사는 이 스케일이 이 작아요. 검사 스케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검사들 공소장 쓰고 요라 해가지고 그렇지. 하고 꼬문짝꼬문짝거리지. 누구 조지고. 끝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의 그러기 과연 이 한동훈이 이렇게 방방 뛰는 걸 이제 자기를 밟고 올라서려 하는 거를 그러면 김건희까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의 양해를 구해야 돼요. 자, 전두환한테는 이순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노태우가. 네. 근데 복병 뭐냐? 윤석열 밟는 거는 또 밟을 수 있어요. 남자끼리니까. 근데 김건희 자존심까지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김건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뢰밭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또 다른 엄청난 암초가 있는 거예요. 폭탄이 그래요. 어? 맞습니다. 엄청난 암초가 있는 시한폭탄이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상대를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이제 결정적일 때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제 5, 6월에 한이 서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 터진 거 아닙니까? 문자죠.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발설한 거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거죠. 지금 이걸로 다뤄든 거 아니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도량이 큰 여자는 아니잖아. 이렇게 행동한 거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여자고 학벌이 그럼 또 스펙도 그렇고 열등감이 쌓여 있는데 아. 열등감을 찔렀으면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자기 열등감, 학벌이 열등감인지 스펙이 열등감. 그걸 어떻게 보면 찔러버렸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를 무시한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요. 이순자 여사는 이대 나오고 경기도하고 이대 나와가지고 네. 그런 스펙에 자본심 있잖아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열등감과 스펙에 찌든 여자인데 그렇지. 그걸 영리를 건드려버렸단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이거 큰일 났어요. 한동훈이가 이게 참 비상해 지금 한동훈한테는 영리를 건드려버려 여자의 자존심.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남편에 대한 영향력이 또 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딜레마죠. 상당히 지금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되기는 쉬운데 되고 나면은 국회에서도 힘을 못 쓰고 당장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하고 권력 구조상에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그래서 좀 참으라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템포 쉬어라.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 지금 왜 잘 지금 당대표 될 가능성 큰데 곳곳에 시한폭탄이고 지금 조급성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조급성으로. 쉬어갈 필요가 있어요. 쉬어갈 필요가. 그래서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한동훈은 예. 정치를 하겠다는 그 집념, 예. 그 권력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예. 저는 빨리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거고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한동훈으로서는 빨리 터뜨리는 게 나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예? 만약에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 출마하고 막 이럴 때 예컨대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죽이겠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렇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야. 나는 한동훈으로서는 굉장히 나는 해피한 케이스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이제 그 폭탄을 터뜨렸는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그게 이제 그 한동훈이 이점이 두 가지인데. 자, 그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점이 두 가지인데.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지지도가 땅바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표가 자연히 한동훈한테 가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국정 운영에 실망한 사람들의 표가 또 이재명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히 한동훈한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네. 이제 운인데 그게 쉬운. 네. 그다음에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국힘당이 내부적으로 지지를 할 때 자연히 이제 이 네 사람 중에서 윤상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의 지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를 갖고 노는 게 이게 아무래도 정치 초짜기 때문에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출발만 어리숙하기 때문에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안철수라든가 이런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 한동훈을 갖고 노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네, 네.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죠. 언론도 그렇고 네. 한겨레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대권에서 네.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그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전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동훈이가 다음에 대선 출마를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10% 이상 차이 나거든요. 40% 이제 이재명이가 한 40.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뭐 20, 25 정도 해서 한 6,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격차가 좀 줄어진 데는 그래도 10%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격차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아무리 지금 해서 올라갈 반전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내려가면 다행이죠. 그러면 한동훈이가 아무리 뭐 진돗개처럼 열심히 해도 이재명을 엎어치기 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구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당선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어렵다. 네. 어려울 때 이재명이 그걸 알고 이재명 쪽에서 한동훈한테 대결 구도를 해가지고 몰아주는 게 아닌가. 야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도로 이재명 한동훈 구도로 가는 게 안정적이다. 그것은 그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이렇게 계속 가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컨대 한동훈을 탈락시키고 뭐 원희룡이나 뭐 나경원이 될 경우에 부담이 된다. 이거 정말 그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도 그 정치 10년 동안 한 사람이 고수들이라 그거는 굉장히 부담 느끼는데 10년이 아니라 뭐 몇십 년을 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그래도 초짜니까 요 친구를 굴러먹기는 요거는 어떻게 굴러먹기는 쉽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먹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듯이 그쪽에서도 그런 초짜에 그런 있잖아요. 냄새가 제비린내나 냄새가 하니까 한동훈을 갖고 놀자. 이렇게 지도부에서는 방침이 쓴 것 같아요. 밥전하는 냄새도 한동훈이 안 까거든요. 옛날에는 참 작년부터는 뭐 겸손해야 된다 뭐 돼가지고 코치를 자꾸 하더니 요새 밥조이가 하는 거 보면 한동훈의 코치 일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이 뛰어가지고 다른 주자를 죽이려 하는구나. 판단이 쓴 것 같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도가 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재명을 꺾을 수 없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지금 이제 뭐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장애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쭉 정치판을 보면 항상 불리한 쪽에서 그 찬스가 나오더라고. 무슨 말씀이냐. 항상 위기란 쪽에서 선거를 해보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이해창 경우에 그 항상 김대중하고 이런 노무현하고 그렇죠. 거의 1등을 했거든요. 거의 1등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선거하면 선거할 때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창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 약점이
대중을 그렇게 호소하는 설득 이런 게 친화력 이것에 막판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이러한 그 시운은 있는데 이 사람이 시운이 있다. 시운이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대중성이라든가 친화력이라든가 네. 또 자기의 그 스케일 그리고 보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하면서 포용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수를 아우르고 네. 그리고 당권 주자들한테 유권자들에게 야 한동훈이가 하루하루 달라진다 네. 하는 것을 그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빨리 정치적으로 클 수가 있느냐 그게 과제입니다. 그게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이 그렇게 빨리 이해찬도 법관하면서 말을 하면은 딱딱 떨어지게 말했거든요. 기자회견할 때 거의 워딩이 퍼펙트하겠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더 100% 정확하게 딱딱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이 이제 대중성을 마지막에 그걸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우리가 워딩 보면은 이야 말 잘한다 이게요 완벽하지. 완벽한데 정치가 너무 완벽하면은 대중들이 에이 씨발 이래. 그렇지. 맞아, 니 잘났다. 아. 꼴인데 이런 반발이 그 잘난 놈한테 반발이 있어 대중들이 일종의 피로감. 피로감이죠. 너 새끼 너무 잘났다. 너 강남 잘났다. 페르시도 잘 돼. 너 저 마누라 이쁘고 너 법대로 나왔다면서. 너 그렇지. 지나무게. 너 장인 똑똑하지. 근데 이렇게 완벽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대중들이 에이 씨발 이런 것이 이해차이가 걸린 거예요. 그게. 그렇지. 완벽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 말하자면 이해차이가 완벽함. 그다음에 한동훈의 완벽함이 거의 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 자기가 함정될 줄 알았다 해가지고 워딩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한동훈한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잖아요. 지금 그 완벽하게 발언했고 뒤집었고 네. 그러면은 대권 주자들인지 대중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환호해가지고 정말 잘난 놈이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발 이래 반감이 생깁니다. 너 너무 잘난 욕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잘난 사람이 돼서 그렇지.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자가 왜 암살된 줄 압니까? 너무나 잘나고 완벽하게 하니까 언론들이 질투가 생겨서 죽인 거 아닙니까? 언론 질투. 네. 동료들의 질투로 시자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리더를. 그러니까 노무현이 왜 정권 잡았냐면 약간 어리숙하게 하면서 모질한 듯이 보이거든요. 노무현이가. 김대중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스케일을 크면서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고 모질한 듯 쇼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내가 더 배워야 되는 겸손을 박준희가 작년에 눈이 야겠지만 겸손을 배우라고 그런 정치판에서 지금 사실 초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배워 나가야 보수를 품에 안을 수가 있고 주자도 안을 수가 있고 이 행운을 잡을 수가 있다. 저는 그걸 코치를 하고 싶어요. 완벽한 것에 사람들 싫어합니다. 워딩도 그렇고 워딩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여자들은 한동훈은 잘한다는데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요 반발이 생깁니다. 그 일종의 이제 실증과 반발 대중의 반발 잘난 사람에 대한 반발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7월 23일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오늘 뭐 7월 10일이니까 한 13일 남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한테는 김건희 문자 파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용단 폭격을 받은 거예요. 핵무기를 쫙 터뜨렸는데 한동훈은 살아남았어. 그런데 보면은 오늘 아침 그 YTN 여론조사도 보면 나경원, 원희룡, 뭐 윤상현이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어떤 그 대중적 심리랄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동훈 팬덤 현상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윤석열 팬덤 현상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한동훈한테 갔다가 볼 수 있거든. 그 실망감,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고 이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윤상원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신빠이한테 갔다 봐봐요. 신빠이한테, 신한테. 왜냐면 윤상원, 나경원 그다음에 또 누구야? 저쪽에 또 있죠. 원희룡이. 그거는 벌써 10년 동안 정치판에서 올드로 때가 묻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신빠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신빠이한테 신상부한테 간 거죠. 그것도 팬덤인데 저는
이 지금 저 추측하건데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수가 가능성이 커요. 60%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한동훈의 목적이 당권이냐 대통령이냐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당대표 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에서는 지금 이지고잉이에요. 60%, 67%거든요. 조선일보다 동아일보 받쳐주고. 그러나 적수가 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나경원이냐 이야기예요. 윤상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당대표 되는 거는 1년 하고 2년 뒤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에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럼 이거 당대표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궁극적인 당대표 하는 목적은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에 대한 디딤돌이거든요. 정권을 잡는 거지. 그거 하나 수단밖에 안 되잖아요. 정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만 되면 뭐해? 그 이해창도 그렇고 다 실패한 거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대권 플랜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이 한동훈이는. 그건 제가 충분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한동훈한테는 좋은 어드바이스죠. 지금 당대표 그 당수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동훈한테는. 그러려면은 인간적인 폭을 캐야 된다니. 폭을.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은 완전히 자기 성을 만들었고 완전히 만들었죠. 완전히 구축을 했는데 네.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7월 23일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을 해도 예, 산 넘어 산. 7월 23일부터 정말 산 넘어 산인 산 넘어 거예요. 산이에요. 국회도 그렇지요. 네. 또 용산 쪽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용산권의 두 사람한 관계. 네. 그다음에 저 세 사람 주자하고의 끌어안는 문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보수의 그 집권 플랜. 그리고 이제 산 넘어 산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이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거고 이 마음대로 하라 2탄 3탄이 그러고 올 거 아닙니까? 2탄 3탄이 터지지. 터질 거 아닙니까? 그거 방해해야 되죠. 그게 이제 당대표 되는데 방해하는데 저지하는데 실패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 또 나올 수가 있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성격을 볼 때는 한동훈을 가능성이 커요. 한동훈을 이제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네. 그 여성들의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들 한번 한이 맺히면은 한 방에 찔러가 안 되면 또 이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전략도 바뀌겠죠. 민주당 전략이 바뀐다고 하죠. 한동훈을 조지는 걸로. 그렇죠. 이제 당대표 되면서부터 바로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같이.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굉장히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산 쪽에서 공격 들어올 2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격 이제 본격적으로 정창래 시켜가지고 박준식에서 공격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밀린 새 주자들이 화합을 안 하고 또 공격할 것이고. 3연 초과라고. 3대적으로 보면은 정치에 경험이 없는 한동훈으로서는 그리고 노인들의 그 멘토도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젊은 애들 운동권이라 해가지고 옆에서 신조어다 뭐다 해가지고 그리고 모아 있잖아요. 그 40, 50대 해서 똘마이들 해가지고 50대 똘마이들 그리고 모아놨는데 이 올드맨이 멘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이것이 지지층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대선 출마한다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인데 결국은 어떤 패전 보수의 성을 지키지 못한 인물로 대박을 쓰면 그때 깜짝 어떡할 겁니까? 지금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 했어요.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위기를 이제 한동훈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극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암초를 만나서 좌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해가지고 사표 내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 굉장히 조급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만 그 윤석열 총님이 이렇게 쉽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조급증이 보여. 우리가 볼 때는 조급증이 이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케이스라는 거는 세계사에서 대권을 갖다가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고 바로 이거 용산으로 간 거는 세계사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없고. 이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나도 그렇게 가지 이렇게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조급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제 계속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마음을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테니스와 골프에도 초급이 2급, 3급으로 급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어깨 힘들어가는 거 빼는 거거든요. 골프하고 테니스가 어깨 힘 빼는 게 6개월, 1년 그런다. 어깨 힘들어가면 실수가 나온다네. 그러면 한동훈이도 어깨 힘을 빼야 돼. 어깨 힘을 빼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수를 아우르고 어떻게 당대표가 되고 어떻게 이재명과 대결하려면은 보수가 원하는 게 뭐냐, 자꾸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그럼 보수가 원하는 거 뭔가 들어야 돼요. 보수가 이재명을 체포를 원하는지, 문재인 체포를 원하는지, 아니면 민생을 원하는지, 일단 귀로 들어야 돼. 자꾸만 워딩 해가지고, 여기자 20, 30대 여기자들 데리면 돌아다니면서 카트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리저리 쇼할 게 아니고, 뱉을 게 아니라, 보수의 민심을 듣고, 하나하나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야. 한동훈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이 교수님은 원래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이력을 보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이제 과거에 한 행동 보니까. 자,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한동훈의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한동훈이가 있고, 과거의 한동훈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 한동훈의 그 과거사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난도질한 그야말로 홍준표의 표현을 들면 사냥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 한동훈의 관상이 윤석열 대통령 관상이 그 뚜껑이 형이 납작 두껍잖아요. 뚜껑이 형인데 한동훈의 형을 이게 머리를 딱 벗기버리면 저처럼 머리를 침팬지예요. 침팬지. 그러니까 머리 털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한동훈 그 관상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원숭이 침팬지형이에요. 고릴라형. 고릴라 이 머리 없잖아요. 고릴라하고 침팬지형이에요. 근데 침팬지 고릴라형을 제가 이거 두드려 보니까 자기 능력이라든가 가오다시로 자기 재능을 굉장히 가오를 해요. 이 원숭이라든가 이런 데 침팬지들이 자기가 무슨 뭐 주먹이라든가 뭐 노래 무슨 뭐 이거 뭘 잘 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잘 타고 하는 거를 우두머리 될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굉장히 과시를 해요. 이게 한동훈이 그렇거든요. 자기 과시를 말도 없이 다 똑같더라고. 그러면서 침팬지들이 일단 싸움해가지고 이런 싸움 하잖아요. 암놈들 뺏기 경쟁해가지고 일단 치면은 권력의 똥구멍에 줄 서는 건 고릴라 침팬지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개보다 더 잘 써요. 개는 개나 말은 사람 따라 다니는데 침팬지는 그 오야봉 따라 다니는 그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 두 가지를 내가 발견했어요. 근데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침팬지 고릴라 팬티지 고릴라형이다. 우리 한 스타일이 내가 백과사전에 두드려봤어요. 야, 연구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 이 재능을 과시하는 형인데 옛날에 그 당 대표했던 그 누굽니까? 저 미끄러진 국힘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김기현? 아니 홍준표 말고 그 다음에 했던 누굽니까? 검사 성대 나오고 검사 공안검사 했던 출신 있잖아요. 황교안. 황교안이가 이 자기 재능 과시하고 했잖아요. 과시하고 나르시스트예요. 그러면 권력에서 자기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 자기 도치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황교안이가 그것을 실패했거든요. 자기 과시. 자기 뭐 이 노래하고 1등하고 뭐 장난을 잔뜩 자기 자랑을 썼더라고. 그거 왜 그러게? 근데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 재능 과시형은 상대방이라든가 민심의 의도를 못 읽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난 걸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인풋도 안 되는 아웃풋도 인풋도 안 돼. 인풋도가. 그러면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망해버린 경우가 황교안하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이가 자기 능력 과시형으로 자기 자기 권력 도취형 그럴 공산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침팬지들이 원숭이들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정치 행태 스타일부터 고쳐야 돼요. 그 워딩을 보면은 나는 잘못 없어. 너희들 왜 내 잘난 놈을 찌꺼려? 이 식이란 말이야. 이거 말반지가 워딩이. 그럼 이것이 대중에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펠릿에 살죠. 모든 스펙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해창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중들이 당신 너무 성공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어렵게 된다고 제가 너무 이야기해요. 조금 부족해야 이 도와주고 대중들의
대중들의 동정심을 이끌 수 있는 게 한동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공부 잘하고 너무나 그동안 잘 나갔고 법무부장관 뭐 대통령까지 만됐는데 그렇지. 그 대중들이 모든 걸 다 갖다 줄 수 있냐 이야기예요. 그거 어렵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교만, 내가 가진 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 못가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제는 모든 사방의 적들로 쌓여가지고 네.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 제2의 황교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제2의 황교안. 황교안이가 이런 자서전 제가 저 정치 출마할 때 그 책을 자서전 쓴 걸 봤는데 네네. 그 책에는 전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가대하고 장로하고 한 거 자기 자랑, 자기 사진 붙인 거. 지 잘난 척. 전부 상탄 거, 자기 자랑.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 없고 과거에 자기가 상 타고 1등하고 서울대 고시하고 공항검사 된 거 자기 자랑이 50% 넘어요. 사진 팍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황교안 앞으로 정치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정치 어렵다. 그거 3번 읽었어요. 유튜브에서 했고. 예. 황교안이가 지금 급작 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 내에서 네. 황교안을 바라볼 때 너 너무 잘났어 인식이 들면 그렇지. 그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네 잘났다. 안 도와줍니다. 잘났다 정말.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 형님 지나간 거 다 털고 이 국가를 위해서 그 호소를 해야 된다. 그 자기를 버려야 돼. 내가 그동안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노태우라든가 전두환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냥 말만 워딩을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1시간 2시간 워딩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내가 이래 잘났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요. 자, 한동훈 이야기 그 정도만 하고 예. 이재명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면 보수는 이거란 말이죠. 우리 이 교수님은 근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인물 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제2의 김대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년원 그렇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중앙법대 가가지고 이제 사시했는데 거의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인동초적인 기질, 그 다음에 순발력, 그 대중성, 근데 범죄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제2의 김대중처럼 어마어마한 그 잡초 같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도로 보면은 문재인도 비롯하지만 거의 다 재수생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권은 받아놓은 당상이 지금 구조로 볼 때는 구조로 볼 때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옛날에 지금 50년대 농림부 장관 했던 사람 있죠. 조봉암이. 조봉암이처럼 그 50년대 그 이승만 정권이 공안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당을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보당을 해서 구속시키고 처형시켰는데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면 이재명의 정치적인 부활을 이 잡초 같은 생명력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은 그 이재명이가 지금 사법 리스크로 곤경에 빠져 있지만 절대 선거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끊는 판결은 안 나올 거다. 지금 볼 때는 이윤석 검찰총장 지금까지 2년 동안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했던 한동훈 스타일 있잖아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이런 구조를 보면 사인방의 구조를 보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어려울 것이다. 거기서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오제도처럼 생명을 걸고 이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오제도처럼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검사의 군이라는 한 명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런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한 5, 10명이서 하나의 검사처럼 뭉쳐가지고 오제도처럼 우리 한번 내 목숨을 걸자 해서 판결을 하자 하고 그것이 사법부하고 연결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찍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40% 돼요. 이재명을 한번 제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한동훈은 아직도 초짜고 솔직하게 하겠다면 저점 더 먹고 와야 되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재명을 올 때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준범죄자지만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크다 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검사하고 사법부인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는 용산이라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상부에서 오다가 와야 되는데 그 오다가 안 오고 지금 저 외국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고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2의 문재인 정부처럼 제2의 혹한 예? 제2의 문재인 체제 시절에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니 또 무슨 재산을 어떻게 하니 또 국회 폐지법이냐 동성애법 그런 시절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봅니다.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걸 한번 맛봤으니까 이제 내공생했으니까 그런 시절을 또 근데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하지 않냐면. 예.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란 가정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볼 때 그렇다니까. 자 일단은 말이죠. 예.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예. 어?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재명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재명을 거꾸로 들이지 못할 것이다. 예, 예. 지금 현재로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재를 볼 예, 때. 예.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붙으면 이재명은 재수고 한동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이재명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좀 낙성으로 봅니다. 이재명이 이긴다 봅니다. 현재의 구도로 볼 때는. 예. 그러면 변수가 저는 검찰하고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변수가. 그러니까 나라의 그 우파의 운명은 검찰하고 사법부에 있지. 지금 용산에 있거나 한동훈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벌써 나라의 국군이 검찰하고 판사 쪽에 국가 운명이 걸려있다. 보수의 자유민주 체제의 운명이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여론조사만 하게 되면 상당한 차이로 이재명이 앞서고 있잖아요. 10%. 예. 예. 그러면은 뭐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정치권도 예. 이재명한테 줄을 당연하죠. 이미 다 섰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섰어 이미. 예. 섰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제2의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면은 예컨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예. 이재명을 공격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될까 말까죠. 아. 근데 칼갈이 김건희하고 근데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예. 여기 안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예.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해피한 경우지. 그렇죠. 지금 그 구도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하고 저 판사들이 내가 뭐 때문에 애국심 가지고 이렇게 무리해. 그럼 생각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오해서 해라 해도 될까 말인데 내가 무슨 제2 오도도 네가 무슨 오제도냐. 너 뭐 잘났어. 당장 그런 분위기로 고립될 왕따 당할 겁니다. 검찰이든지 저 법원 판사들한테는. 그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그런 애국심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애국심이 있어 내가 모든 걸 버리고 한번 해보자는 결기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니지. 그 말하는 워딩 보면 알잖아요. 자기네들 대통령만 잘 임기 채우고. 그래서 제가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 딱 보니까 김건희 여사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더라니까. 딱 제가 제 감은 그리고 어퍼컷 내리기 할 때 저거 허당이다. 이 쇼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쇼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퍼컷이 김정은한테 가느냐, 이재명한테 가느냐, 문재인한테 가느냐, 갈 것이다. 이번 어느 또 변호사는 추석날 되면은 추석이 끝나면 추석 때 뭔가 판결이 될 것이다. 그런 변호사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렇지. 추석까지 기다려라. 그 추석 끝나면 내년 구정 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코치를 잘못했지 않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예, 또 코치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지다 이런 것이 그냥 얼떨결에 대통령 내 함 따먹지 그런 식으로 됐지. 오랫동안에 내가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다고
눈물의 시간은 10년 없었거든요. 다만 1, 2년 반짝해서 요거 비어있네. 요거 내가 먹을까? 요거 뭐 내가 쉽게 먹겠네. 어떤 물건을 비어있는 공간을 갖다가 다 채웠단 말이야. 자기 그릇도 아니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어있으니까 요거 먹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스가 현 디벤처 옹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 따먹으시면 돼요. 꼬시가 똑같아요. 대통령 따먹으십니다. 대통령 따먹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으로 간 것이라든가 하는 국정 운영의 이런 문제점을 이 그냥 사진 안 찍는 차별화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점, 그 로드맵 모든 것을 새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도 똑같이 필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수 우파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지나친 기호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안 된다고 난리 떨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동성애법 하다가 교회가 반대했고 교회 폐지부터 반대하고 있는데 이 보수들이 그 기독교 세력도 그렇지만 우익들 세력들이 70년 그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뭘 법안 처리 아무리 여당이 지금 여당이 되더라도 완전히 이걸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차차 갈 수 있겠죠. 5년 동안에. 그러면 이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투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공을 가지고 버텨야 되고 또 이재명도 이 잡초처럼 김대중이가 굉장히 급진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 제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당선되면 맨 먼저 북한 가는 게 아니라 소련 가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 아니라 워싱턴 갈 거라고.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이제 휘죽휘죽 하면서 미술 작전을 할 거 아닙니까? 무기도 사주고. 그러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걸 갖다가 사회주의화 할 수는 없어요. 점진적으로 하겠죠. 얕기 때문에. 반발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급속도로 공산화되는 것을 원하는 바보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점차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견뎠던 것처럼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견딜 수밖에 없는 거지. 견딜 수밖에 없죠.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 국힘당이죠. 그 체질 개선이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대표 해가지고 대권 출마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배하더라도 사명은 뭐냐. 보수를 복원하겠다는 어떤 지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잔중이가 내가 경력으로 당대표하고 대권 출마해가지고 거기에 족보에 남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이거 끌고 모으고 잡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국힘당을 한동훈 때문에 망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역사의 어떤 그 역적이 되는 역사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더라도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정권 창출할 수 있는 보수의 인재 교체. 보수의 복원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이런 것으로 자기 진정성을 보이면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야 된다. 애국의 이름으로 보수의 이름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야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마치 무슨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동훈도 물론 대단히 유력한 후보지만 보수 우파에서 제3의 대안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그 얘기도 한번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원희룡하고 나경원하고 윤상훈이 하고 붙었잖아요. 윤상훈이 붙었는데 윤상현이 근데 이제 바람직한 것은 당대표가 한동훈이 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 중에서 대선 출마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하나야. 그러니까 서희 중에서. 그러면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서울법대하고 정치학과 출신인데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지사 하면서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관상 이야기인데 링컨이 관상을 그러니까 중시하시는군요. 링컨이 예. 저 미남자를 갖다가 장관으로 추대했는데 링컨이 한 말이 있어요.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되는데 안 된다. 얘가 엑스레이 캐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링컨이. 아, 그래요. 누가 자기 친구가 어. 정말 잘생긴 한 사람 장관으로 출전했는데 어허. 그 얼굴 보더니 자기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져야 된다. 그런 말 해서 빠꾸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링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본 사람인데 정치가인데 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관상을. 근데 원희룡이는 내가 몇 번 봐도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저 얼굴 가지고 대통령 해야 되느냐 의미 드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눈이 이거 반쪽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얼굴이 입술이 살각형으로 여러 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천하의 이제 간신상은 아닌데 눈이 반쪽을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쪽으로 뜬다는 거는 네. 어디론지 몰래 이렇게 훔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워. 그리고 좌익들 예, TV 예. 토론해가지고 운동권 출신 누구 하나 이제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는데 토론할 때 눈을 이렇게 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지. 돌아간 사람 운동권 김한무개인데 연세대학의 저 역사학 교수인 그 누굽니까? 그 나이 많은 100살 살았던 그 총각이었던 김동길이라고 맞짱 토론한 사람이 있었어요. 운동권 출신 정치가인데 바로 안 보고 눈을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심히 내가 봤는데 붙겠는데 김아무개. 근데 눈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항상 여기 몰래 뒤를 보고 훔치거든요. 이렇게. 원희룡이가 이 눈이 반짝짝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눈짝 봤죠. 원희룡이. 네, 원희룡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그게 유승민하고 같이 있고 해가지고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표가 아니고 뭐가 아니면 잽싸게 참새처럼 아주 기회적으로 노는 게 전형적인데 그렇지. 원희룡이가 오늘날 자유한국당 있으면서 중도 좌클릭한 원인 중에 한 놈이야. 사람이야. 원희룡이가 좌클릭 중도로 그렇죠. 가자 해서 정책 정강을 중도 좌익 쪽으로 가자고 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원희룡이. 가장 앞장선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아니 그걸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갔어야 될 사람이야. 성향이. 노무현 정신 이어받아야 된다. 네. 그 집안이 또 남로당의 제주 4.3에서 집안이 많이 연루가 된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제주 4.3 특별법을 주동한 인물이고 예. 공부를 잘했는데 그렇고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서울법대가 판사 출신인데 이게 이제 탄핵에 앞장을 섰잖아요. 앞장을. 판단력 문제인데 그리고 이 추진력 여성의 한계점 그러면서 뭐든지 나서잖아요. 지금 어째 서울시장 나서고 어디 나서고 하여튼 빈 자리는 대가리 내밀지 않습니다. 빈 자리마다 서울시장이든 뭐지 막 대가리 내밀고 그렇죠. 분별력인데 그런 것인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개코야. 사냥개코야. 이게 막 표가 어디 있냐면 귀신같이 알아요. 개코야. 개코. 진돗 개코. 그 냄새 맡는 데는. 냄새 맡는 데는 귀신이야. 어디서 표가 하면 이런 말을 하면은 저기서 와온다. 진정성보다는 표가 있는 쪽에 발언을 하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 있고 사진 찍고 너무 얍삭하다는 이야기야. 상당히 교활한 거지. 보통 교활한 게 아니죠. 이 서울대 판사 출신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걸 투쟁하고 그걸 견뎌야 되는데 또 어떤 여론이라든가 바뀌면 싹 빠져버린단 말이야. 맨 먼저. 예? 아이 촛불이다. 아이 큰일 났다. 빠져버리고. 또 이승만 뭐 하다가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개코인데 책임을 안 지는 정치. 책임은 개코라서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예요. 냄새는 잘 맡는데. 지금 나경원이가 이제 당대표 되니까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니까 네. 지금 가장 우크릭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경원이잖아요. 근데 그 냄새 맡고 하는 거요. 냄새 맡고. 핵무장 뭐. 냄새 맡고 여론이 이렇다 하니까 그거 빠르잖아요. 그 진돗개처럼. 그렇죠. 국민의힘 당원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들이 많거든. 예. 그걸 노린 거예요. 그 계산이 얼마나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면서 생기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경원이가. 그럼 매는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제 공격을 받으면 또 싹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정치가로서 대장으로 하면 안 되지. 대장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모해야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나경원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무원 많이 하는 사람 뒷심이 문제라. 박근혜 대통령처럼 내공이 부족하면 여기 있다 하면 옳은 건 아는데 옳은 거를 피하고 구분하고 판단력은 좋은데 공격이라든가 할 때 견뎌야 되거든요. 뒷심. 용기를 가지고 박력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싸울 때는 싸우고 버티며 견뎌야 되는데 그리고 전략이 있으면서 돌리쳐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모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나경원이가 국회의원. 국가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 국회의원 하면 땅이야. 국회의원 하가 먼저 원내대표 정도 하지 더 큰 인물은 어렵다고 해요. 자기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감옥도 안 가고 자기가 희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내놓든지 뭐 어디 손에 피를 묻히든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이가 희생한 게 뭐예요? 자리 있으면 그거만 따먹으려고 그러지. 뭐 지하에 돈을 써서 뭐 우리한테 뭐 커피를 줬어 뭘 줬어. 뭐 무슨 기마에 해준 게 뭐야 나경원이가. 자리만 해가 자리 있으면 비어있고 그 자리에 찾아야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캐리어를 위해서. 캐리어를 위해서 스펙만 쌓았지. 태극 집회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준 적 있어요? 누구 책 사가지고 누가 돌린 적이 있어. 책을 많이 사준 적이 있어. 우익 농객들이. 그렇지. 아 이거 윤 대표님이 책을 있으면 책을 한 100권 사가지고 그 누구한테 준 적이 있어요. 나경원이가? 봉사한 게 뭐야? 우익 단체에서 봉사한 게 뭐요? 근데 나경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 그렇잖아요. 그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여기 책 종목 많잖아요. 깃발이든 뭐든지. 그러면 이 사정을 알면 야 한 10권이라도 사줄게 해서 좀 뿌리고 기마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지. 양지에서 그냥 어이샤어이샤가 나경원 박수만 치니까 그 온상 속 햇빛 속에서 양지 속에서 컸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좌익들에서 운동권들하고 싸우겠어? 어떻게? 그거 돈 한 푼 안 쓴 사람인데. 예? 돈이 넘치는데. 그거 안 되지 지도자는. 꿰뚫어 보시는구나. 국회의원 몇 번 하고 이제 끝내야지. 뭘 더 하려 그래. 내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책 안 파는 게 천재 아닙니까? 좀 사주면 안 돼요? 맞잖아요 내 말이. 보수가 그런데 뭐. 그러면서 박수 치고 또 한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서로 그렇죠. 다 연대하면서 그렇죠. 책도 사주고 읽고 또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없어요 이 국힘당은. 예? 국힘당은 전부 지만 잘난 거지. 자꾸 박수 치고 으쌰으쌰 하니까 그 납을 위해서는 뭐 봉사한 게 뭐였어요? 조금도 뭐 희생이나 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찍어줄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안 찍어준다 해야지 이제. 예. 아예 뭐 기권하든지. 예.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 운동군들이 자기 희생, 자기 시간, 자기 돈, 그렇지. 몸뚱아리 감옥하면서 자기 돈 희생하면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그 야권을 만들었잖아요. 시민단체든지. 그렇죠. 자기 희생을 해서 그리고 이 없는 사람들 돈 다 주고 책도 사주고 읽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조국이든지 걸레 같은 책들도 얼마나 많이 사줘. 그렇지. 책도 그렇고 문재인 책도 그렇고 걸레 같은 책들 얼마나 많이 읽어주고 사줘요. 베스트셀러 만들어줘요. 다 읽어보면 걸레 짝이야. 걸레 짝 내용들이. 제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 책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성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윤성원이가 이 세 윤상현. 윤상원이가 윤상현. 예, 윤상원은 운동권 그 5.18. 그 이제 뭐 자살했던 총회 그렇지. 윤상현인데 이 사람이 그 너희 중에서 좀 낫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약간. 그래요? 윤상현이 그냥 노란 무늬. 그냥 그 경제학 했고 국제 정책 했고. 아니 대구의 오영국 대표가 윤상현이라고 하던데. 이 사람이 내가 보기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 전공이 경제학에다가 그다음에 국제 정치학 미국에서도 공부도 좀 했고. 그 전두환 사이됐다가 또 미혼도 했지만은 그 50 시절에 그런 경험도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막 경험해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탄핵도 반대했고 옳고 나쁜 거를 자기 그 여론 시세에 거부하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난 윤상현이가 우익의 지도자로서는 윤상현이 이런 포텐셜 리더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에서 오선했잖아요. 무소속 나가가지고 되고. 근데 이제 스피치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걸 봤는데 사람이 그 심지 이렇게 기회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가 올바른 거를 꾸준히 추구하고 그런 것이 골고루 갖춘 인물이다. 이게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다. 윤상현이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미국 통이고. 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정치적 일관성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 윤상현이가 예. 뭐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했지만 예, 예.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도 부르고 어쩌고 예. 주장했지만 예. 그 양반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정치를 해왔나요? 뭐 꼭 우리가 기준을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예컨대 예. 유승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윤상현이잖아. 요 네 사람하고 이준석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 요 사람 윤상현. 비교했을 때 이 경력이라든가 스펙을 보고 비교했을 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네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보수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공의 다양성 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률에 올빵된 인물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은 법에 올빵된 인물이 똑같이 법쟁이들. 이제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윤상훈이는 학부 시절에 경제학을 했고 또 국제 정치학을 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공부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50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정무라든가 선거도 치렀고 네. 대단히 우파들에서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폭이.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이 너희 중에서는 제일 이 내공이라든가 이런 시야를 보는 국제 정치학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서 너희 중에서 제일 낫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 뭐 분석을 좀 했을 때 나중에 두고 봐야죠.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저는 이제 지금 그 오영국 대표에 이어서 오늘 나 좀 못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주천 우리 교수님이 지금 윤상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너무 판사, 검사, 변호사, 검사 네. 법대 지금 법쟁이들한테 찌들어야 있거든요. 법쟁이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법으로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법으로 모든 정치 현상이라든가 대한민국 체제를 법으로 올가매지 않습니까? 이 법율사들이. 그렇죠. 그 4명 중에서 유일하게 다양하게 공부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시야가 넓구나. 포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자기 포텐셜 리더로 앞으로 한국에서 좀 가능성 있는 지도자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뭐 만나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다 우리 이 교수님의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만 그런데 왜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올까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지금 이 1% 1%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지지가 45%인데 네. 이게 미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드 코리아 아닙니까? 매드 코리아. 그래요? 지금 나는 대한민국 미쳤다고 봅니다. 예? 미쳤다고 봐요. 윤상현이가 왜 44%가 나와야 되는데 왜 1%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저는 매드 미쳤다고 봅니다. 미쳤다. 그래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 모든 거는 공부를 하는데 스마트폰 이건 보고 있어요. 책은 안 보고 지금 깃발이든지 좋은 책 많잖아요. 그거를 하루 이틀 일주일 걸어서 책을 안 읽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윤상원이 어떻다더라 누가 카더라. 아니 그걸 이제 국민들이 미쳤다고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표피적이고 깊이 생각 안 하고 깊이 좌파우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짜 뉴스든지 돌아가는 그 세속적인 것에 찰나적으로 그때 뉴스만 하고 자기 전공 외에는 자기 돈벌이 외에는 거의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누가 카드라 해가 뉴스하면 그거 홀빵에 건져져 버려요. 그런 표피적인 인간이 돼버려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윤상현은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1%밖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나왔잖아요. 그랬다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랬다가 4명 뽑는데 거기서 컷오프가 됐어요. 천하람이는 4등 했는데 윤상현은 윤상현, 황교안은 완전히 컷오프 됐거든. 그 이제 대중들의 이제 아데네에서 나중에 망할 때 보면은 선동 정치, 말장난, 뻥튀기기, 과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이지매를 공격하고 무릎뜯고 이런 정치적인 난장판이 있기 때문에 윤상현도 그 실력은 대단한데 이번에 워딩 가지고 문자 메시지 가지고 한동훈하고 3대1로 붙었잖아요. 근데
제일 그 점잖게 이야기한 게 제가 보는 윤상호를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출근 때 아하. 원희룡이가 선두에 나섰잖아요. 이거 좋은 찬스 해가지고 망고로 뚫었잖아요. 한동훈이를. 그다음에 나경원하고 이제 윤상호가 했는데 이제 민주정치 시대에는 약간 김대중이처럼 대마고적인 그 진돗개처럼 사냥개처럼 이런저런 기법이 불가피하게 윤상호한테 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엔 많이 사용을 안 한 정치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좋게 보는 거죠. 제가. 아, 그래요?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윤상호 깊이 안 접해봤지만 원희룡은 딱 저의 경우는 예. 뭐 나경원 그 원희룡도 마찬가지지만 예. 윤상현은 예. 이 원희룡 나경원 못지않게 굉장히 시류의 영합을 아주 빨리 하는 예. 네? 그 지금 저 이혼했잖아요. 예. 50 때. 예. 제가 저 전두환 굉장히 시류 영합의 그 아주 그 밝은 예. 그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우리 또 교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네. 이혼을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50 때 그 전두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곤욕을 치렀다. 예, 그 보면 유상호이가 청와대에서 결혼했지. 예, 그런데 50이 끝나고 60 지나면서 이제 그 결혼 유학하고 이런 과정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뭐 어떤지 이혼 사연을 정확히 모르는데 결국 이혼을 했는데 혐의죠, 이 사람이. 윤상훈이가 그런 이혼하고 50의 그런 전두환을 사유로서 떳떳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거는 혐의고, 결국 이런 것이 50하고 사이가 된 것이 저는 이 지금까지의 지지율에 저는 그것이 마이너스 됐다고 봅니다. 50 사이가 된 거, 전두환 사이, 그리고 이혼한 거, 이런 것이 결국 자기 이제 대중성에 마이너스 됐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마이너스인데 인천에서 예. 지금 5번 국회를 하는 걸 보면 그것이 저는 인천 지역구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스테리거든요. 윤상훈 리더십에 이렇게 오선으로 이제 뭘 보고 했느냐 볼 때는 윤상훈이 가지고 윤상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 진정성이라든가 내공이라든가 실력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력이 있다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인천 바닥에서는 알아주는 오선도 했잖아요. 오선. 알아주고 있는 용인되는 어떤 실력이 있다. 예. 그 1대1 대중들을 해서 유권자들 부딪혔을 때, 그렇죠. 유권자들한테 윤상훈 이거 괜찮다, 실력 있다. 그 인천 바닥이 저 호남도 그렇고 저 합동은 까다롭잖아요. 유권자들. 굉장하죠. 인천 바닥이. 그 인정을 받으려면 그 상당한 그 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모르는 그런 것인데 숙제입니다. 그 어떤 잠재력, 저력이 있다고 봐야지. 그 네? 숙제입니다. 제가 또 알고 싶은데 숙제예요. 자, 그러면 네.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가정인데 이재명이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지금 사실은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저는 그걸 봅니다. 사법 리스크. 네? 나갔을 때 주자가 문제네, 우여기 쪽에. 자, 그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이가 아닌 대안이 있느냐? 그게 과연 조국이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민주당에서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중도 하차했을 경우에 민주당 안에 대안이 누구냐는 문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 전혀 대선 후보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로 좀 낙마되면은 이제 조국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합당해가지고 대권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낙마되면. 근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국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낙연도 지금 아니거든요. 나갔고. 그렇죠. 이낙연은 뭐 완전히 끝났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충청도나 경남, 영남 쪽에서 다시 후보군이 다코스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김아무개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지산 김두관? 그런 인물들이 경남 쪽에서
김두관 쪽 그쪽에서 갑자기 나올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재명이가 낙마가 되면 저는 그 이 4명 후보들 중에서도 네. 이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낙점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면서 지금 구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나다되면 여기에서 한동훈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온다. 이 사람 세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를 가지고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나머지 세 사람이. 예, 구도로 보면 이재명, 한동훈 구도고 이재명 물러서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그 상당히 뭐 저는 뭐 그건 추측하기 어렵네요. 세 사람 중에서 예. 오세훈, 홍준표는. 그렇죠. 오세훈 이제서 한동훈 외에. 그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대권 출마로 물고 늘어지려면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것이 한동훈한테 제일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은 오월동주처럼 이해관계가 일치하다고 봐요. 당대표 되고 대권도로 가자는 거. 한동훈도 이번에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당선된다고는 보지 않을 겁니다. 이때 당권을 굳혀서 국힘당을 완전히 내 것으로 장악해서 next time 그렇게 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안 되면 아니지만. 지금 저 댓글에 보면은 예. 송영길도 있고 예. 김동연도 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은 사법주식 그 김동연이가 예. 좀 유리하지 않는가 6대4로 김동연이가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입시전적 인물인데 김동연이가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예. 오히려 송영길보다 김동연을 저는 더 유력하게 보거든요. 이재명이 나다 때문은 상당히 지금 그 강타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뭐 고등학교에서 나왔다 상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렇죠. 상당히 입시전적으로 대학을 뭐 제대로 막 엄청 공부를 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 그렇게 했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운명은 지금 검찰하고 사법부가 나라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판검사 또는 서울법대가 아닌 사람을 바라고 있지도 몰라요. 그좀 구도가 지금 굉장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지금 서울법대가 3명 아닙니까? 서울법대가 정치학한 사람이 정치학 박사가 윤상훈 혼자인데 네. 이 구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오늘 아주 참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참 저도 좌람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댓글 좀 보시죠. 예. 댓글. 아니 뭐 댓글 뭐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참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늘 참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토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